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 땅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 땅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 땅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 땅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10월 7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검찰이 세월호 사고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미진하다라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사설 제목입니다. 예. 이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이만큼 했으니까 뭐 특검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특검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선일보는 진실의 대부분이 다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서 말이죠. 예. 뭐 이 정도로 뭐 봉합해도 될 문제 아니겠는가? 국회에서 무슨 진상규명이니 뭐니 뭐 특별법 만들어서 수선 피울 일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제목은 아니었는지. 글쎄요, 제가 조선일보를 곱게 보지 않아서 그렇게 읽혔던 모양입니다만은. 예. 자, 가장 기가 막혔던 부분을 오늘 한겨레가 3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로 승객들이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도 해경은 구조보다는 민간 구조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언딘에다가 한 몫을 챙겨주는데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상원 해경차장과 박종철 수색구조과장, 나호승 재난대비계장은 언딘이 구조 그리고 인양 작업을 맡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예. 운항 관련 안전점검 검사나 등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언딘의 1100톤급 바지선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한 건데요. 자, 리베로호가 건조되고 있던 경남 고성 그리고 진도 앞바다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멀지요. 당장 경남 고성과 전남 진도가 뭐 저희가 지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말이죠. 자, 리베로호는 해경이 뒤를 봐준 덕분에 구조용 바지선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4월 16일에 사고가 발생했죠. 4월 23일에야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전남 해역 일대에 바지선이 22대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22대는 쓰지 않고 경남 고성에 있는 언딘 바지선을 쓰려 했다? 언딘에다가 특혜를 주려고 수중수색 작업에 골든타임을 일주일이나 허비한 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현장과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진도에도 리베로호와 비슷한 크기의 1000톤급 바지선이 7척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구조에 필요한 바지선을 투입할 수 있었지만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던 셈입니다. 아니, 수백 명이 지금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말이죠. 업체 챙겨줄 생각을 어떻게 이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최종 책임자는 해경차장이 됐습니다. 근데 해경차장한테 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생각이라면 오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예. 하여간 이 언딘 몰아주기. 대체 언딘과 이 사람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아닌 다른 조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13면에 보면은 기자 수첩이 실렸는데 엄보운 기자,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기자입니다. 엄보운 기자가 이상호 기자를 맹비난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고 있는 다이빙 벨 때문인데, 자, 이 영화를 본 모양인가 봐요. 이종인 알파 잠수공사 대표가 세월호 해역에 수중장비인 다이빙 벨을 투입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을 이상호 전 MBC 기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한 영화라고 이미 알려져 있죠.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보운 기자는 다이빙벨은 애당초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해서는 안 되는 원시 장비였다라면서 그 다이빙벨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당시 실종자 가족들, 행여 다이빙벨 작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을까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이들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결과적으로 수색 작업에 찾을만 안긴 이종인 씨를 향해서 아주 철면피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말했다 라면서 이런 다이빙벨의 이야기들을, 다이빙벨과 관련한 사안들, 이미 다 거짓 사기로 드러난 이 다이빙벨을 다시금 조명하는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과대망상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식으로 기자 수첩에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선, 다이빙벨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기가 막힙니까? 2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바지선은 놔둔 채 언딘 기다리다가 일주일을 날린 이런 해경의 행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집요한 문제제기, 그게 아쉽습니다. 조선일보의 유망주 엄보운 기자, 그동안 취재하고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지극히 이 정권을 옹호하고 엄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위하는 역할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8월 27일자 신면 엄보운 기자가 쓴 기사는 이렇습니다. 참사 후 진도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에게 막말. 바로
유가족 김영호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김영호 씨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는 건데 영상을 살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막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그 경호원들을 향한 그런 욕설이었는데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후에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한 건 있지만 진도체육관에서 박 대통령의 막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안 하는 한마디로 구조의 진정성조차도 없는 이런 최고 책임자에게 어느 유가족이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없겠으며 더러는 막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될 일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기사를 쓴 엄보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미디어 오늘이 전화를 걸었는데 엄보은 기자 하는 말,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는 홍보부로 일원화돼 있다라면서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선 기자가 홍보부 찾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기사는 지가 써놓고 말이죠. 조선일보의 유망주입니다. 예. 조선일보 관련해서 어제 미디어 오늘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려가지고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조선일보 기자들이 1등 신문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면서 회사 측에다가 기본급 6% 인상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한 조합원은 노보에서 다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으면서도 우리보다 월급이 많다.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경쟁사, 즉 중앙일보보다 5에서 10% 더 받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회사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은 20% 정도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군요. 조선일보 기자들이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 월급에서 자존심이 나온다. 계속 버티라고만 하면 결국 우수 인력들의 엑소더스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TV조선으로 가나요? 어디로 간다는 거죠? 한겨레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월급의 수준이 뭐 방송사밖에 없군요. 결국은. 그렇죠.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가 최고니까요. 예. 회사가 통 크게 인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회사 측은 임금 동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밝힌 2013년 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6,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비단 기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타 비편집국 인력들도 조합원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6,240만 원의 연봉 수준, 이거보다는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갈 법한 조선일보 기자들입니다. 자, 한편 조합원 70%는 지난 6월 조선일보 노조 설문조사에서 현재 임금으로는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6,240만 원이라고 했죠. 나누기 12하면은 월 500만 원이 넘죠. 예, 500만 원이 넘는데 가게를 꾸리기 빠듯하다. 씀씀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500만 원으로도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건지. 예, 가족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조선일보 노조원들 평균 임금이 6,240만 원. 대부분 이제 노조원들은 차장 대우 이하 네. 기자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 조선일보 직원들 평균 임금은 이보다 훨씬 좀 높을 겁니다. 예. 하여간 엄보은 기자도 아마 조합원일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특히 노조원인 기자들은 귀족 노조 이런 기사는 최소한 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 얘기한 김에 중앙일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사 대학 순위 평가. 선두는 바로 중앙일보지요. 중앙일보가 어제 대학 평가를 또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성공회대, 연세대, 한양대, 총학생회, 가나다 순입니다. 중앙일보의 사유에 따르면은 순위가 많이 뒤바뀔 텐데 여하간 가나다 순으로 이 대학의 총학생회가 중앙일보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학 순위 최종 평가 발표를 비판하면서 좀 만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줄 세우기식 대학 평가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예. 정원빈 동국대 총학생회장의 말이 주목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가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에 올랐다. 국제화 부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데 학교는 이를 위해서 전체 강의의 30%를 무분별하게 영어 강의로 채웠다. 학생들은 모국어로도 배우기 어려운 학문을 영어로 배워야 하고 교수님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평가 기준을 설명하면서 학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영어 강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을 낮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그 부작용 폐해는 여전했다라는 것이 동국대 총학생회장의 지적입니다. 자, 이와간 참 이런 형식의 대학 서열화, 어떻게든 높은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 대학들이 중앙일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돼버렸죠. 여기에 편승해서 다른 신문들도 너도나도 대학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신문이 사회적 공기라고 하는데 공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요, 한미일 세 나라의 정보 공유 MOU 체계의 적합성을 묻는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예. 군사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상대국 체결기관을 구속하는 데 충분치 않고 군사기밀보호법과 상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 나라가 추진하는 MOU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일본 방위성이 MOU를 위반해서 우리 정부의 군사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우리 국방부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자기 나라의 안보 자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우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서 기관 간의 약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MOU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가 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환 의원에게 이런 견해를 표했습니다. 검찰의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발표,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죠. 예. 앞서서 검찰은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톡 관계자까지 부른 가운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촉발시켰죠. 입법조사처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다 보면 거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두 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스럽다고 판단한 이유 몇 가지 들었는데요.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이것이 파악되기 어렵고, 둘째,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다 보니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셋째,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는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무리하게 지금 사이버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 검찰의 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인 거죠. 예, 국회 입법조사처. 예. 한편
검찰 발표로 촉발된 국내 메신저 이용자들의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51만 9천 명에 해당되는 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107만 6천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한겨레 6면, 동아일보 16면 기사였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죠. 한국의 창조 경제가 아니라 독일의 창조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킬 그런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텔레그램이 독일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서울신문 구면을 보겠습니다. 3년 남짓 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주 경기장의 건설 공사가 발주도 되지 않아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와 강원도의 입장 차이로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건설부터 개회장 또 폐회장 건립까지 이렇게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문화부하고 강원도 사이에 사업비를 놓고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조직위원회 이렇게 위원장이 교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기업들 지원이 원만치 못한다는 점, 이 점도 지금 조직위를 힘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기업들이 돈 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왜 이렇게 고비용 구조의 그 올림픽을 자꾸 양산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12면을 가보면요. 오는 9일 바로 모레 강원도 삼척에서 전국 첫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열리는데 예. 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부에서는 이 주민투표 안 된다라고 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민간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38,799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육사지방선거 투표율 69%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자, 33.3%를 넘어야 주민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이건 민간 차원의 투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법정 기준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 유효 기준을 넘어서야 이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를 할지라도 이 정당성이 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 33.3%의 투표율은 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투표함이 개함된다면은 뭐 누구나 다 예측하듯이 원전 반대 이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이 오늘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자, 2012년 당시 투표 때 보니까 선거인 수가 6만 705명, 예. 6만 명을 약간 넘었었군요. 예, 그중에 한 4만 명 가까이가 지금 투표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그런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6면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토의 6.1%가 지질적 특성에 기인해서 자연 발생, 성면, 분포 가능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분포 가능 지역의 75% 이상이 충남북과 경남북, 강원도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자연 발생 성면은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된 자연 상태의 성면을 말하는데요. 아시는 대로 성면은 미세한 양이라도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 불치병인 악성 중피종이나 그리고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잘못 관리되면은 광범위한 노출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말이죠. 환경부가 이런 분포도를 만들고도 말이죠. 주민들 반발이 우려돼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만약 이걸 공개할 경우에는 지역의 뭐 집값이라든지 땅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 국민들 건강이 중요합니까? 환경부는 무엇하러 존재하고 있는 부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기도가 특정 영농법인에 연간 1,000억 원에 이르는 친환경 급식 물량을 수년째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정액
이상일 경우 입찰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도지사 지침만 갖고 이 같은 특혜를 지속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몰래 친분이 있는 회사에 지급 보증을 썼다가 급식비를 압류당해서 800곳 가까운 학교가 한때 급식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서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인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이 2억 원대며 이들 대부분은 법원 고위직 일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법피아라고 불러야 됩니까? 예. 한겨레 8면 보도였습니다. 예.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이 무렵 YTN 기자 6명에 대한 집단 해고 5년을 맞아 방송했던 뉴스의 재구성. 내일은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해고된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YTN 해직 사태를 가장 열심히 보도한 언론은 바로 YTN이었습니다. YTN이 80일 넘게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언론계가 연대에 나서면서 YTN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가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YTN 사태가 내일로 100일째를 맞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와 사측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를 석 달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특보 출신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청자들을 맨 앞에서 만나는 YTN 앵커들도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공정방송, 언론 독립뿐입니다. 이미 100일을 견뎌왔고 앞으로가 더 험난할지도 모르지만 공정방송을 위한 YTN 노조의 희망의 노래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을 비판하며 그 사장을 가리켜 낙하산이라 말하고 대선 특보 출신이라고 서슴없이 규정하고 보도했던 YTN. YTN 노조는 구본홍 씨가 사장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를 지낸 인사로는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야는 그러나 YTN 사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잘못된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YTN 해직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있었다는 점인데,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받고 그들이 또 일선에 와서 기자 생활하면서 밤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이에 대해 구본홍 씨는 대량 해고 사태가 무자비하다고 표현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정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해고 조치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YTN은 뉴스 전문 방송사로서 공정보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노 위원장 등이 특정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YTN 보도대로 YTN 해직 사태는 부당했고 결국 1심 판결에서는 해직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지만 YTN은 보도를 안 하는데 이때는 YTN 새 사장으로 배석규 씨가 앉게 된 이후 이렇게 후배들 죽이고 사장 자리 차지하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 임마. 웃기지 마 임마. 네, 뉴스 전문 채널 YTN이 6년 연속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됐습니다. 언론학자들이 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YTN은 신뢰받는 미디어와 유용한 미디어 부문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웃기지 마 임마. 웃기지 마 임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일도 없이 1년이 지났고 이렇게 해서 해직 6년 차. 다만 노조 위원장 노종면은 지금 국민TV의 보도 책임자가 돼 있는데 어제 뉴스케의 클로징 멘트. 6년 전 오늘 YTN은 기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활동이 2위였습니다. 저도 6명 중 1명입니다. 오늘 YTN 상암 신사옥에서 노조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스케이 제작진 내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 책임자이자 앵커인 제가 당사자여서 취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사자라는 이유를 고려했을 뿐 이 사안의 뉴스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YTN 해고에서 비롯된 MB정부의 언론인 해고 사태.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른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보도 가치를 품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한 가지 보도 가치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긴 해고 언론인들이 여전히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도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케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